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다 100억이 아니야. 월급쟁이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야. 이 집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이 집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부자들은 이걸 아는 거야. 거의 5단계로 끝나, 사람들의 인생이. 건물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해. 다른 레벨 가잖아. 근데 의외로 건물 투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당연히 대출 끼고 시작하는 거고, 처음엔 당연히 100억 건물이 아니라 50억 이하짜리 꼬마 빌딩부터 시작을 하겠지. 10에서 15억 정도 갖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하다못해 강남 건물도 가능하다.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다 100억이 아니야. 20억짜리 30억짜리도 많아. 투자와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투자는 내가 돈을 넣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놓고 내가 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사업은 뭐야? 내가 투자를 하고 내 노력으로 그 가치를 올려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어. 3억을 가지고 종로에 30년도 더 된 2.5층짜리 정말 낡은 건물을 샀어. 대출을 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1억을 들여가지고 싹 리모델링을 한 거야. 외관을 되게 좋게 만들었어. 그거 팔아서 10억을 벌었어. 내 노력이 들어갔지. 가치를 올렸지. 이거는 사업이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 물론 힘들어. 그 과정이 괴로워. 왜냐면 누가 잘 알려주지 않거든. 한 바퀴만 돌리면 돼. 별게 없어. 나는 그 건물을 다시 올리는 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아파트 값이 1년에 몇 억씩 뛰어. 그렇다고 공사 자재비가 그렇게 몇 억씩 뛴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막 몇 배씩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야 돼? 아니잖아. 그 올라간 금액은 다 차액인 거야. 그걸 마진이고 브랜드화 시키고 광고비라는 명목화에 돌렸을 뿐이야. 근데 이거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겠지. 시행을 할 수 있다면. 디벨로핑. 그 단계가 돼야만 건물주의 꿈을 빨리 이뤄줄 수가 있거든. 마지막 100억의 건물주. 요새 표현으로 간물주라 그러더라고. 법인 명의로 하게 되고 100억이라는 거에서 한 달에 나한테 2, 3천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 거의 회사야. 회사고 사업이야 이거는. 사업하는 마인드를 길러야 되고 부동산을 투자 관점이나 파업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최종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서 여유 있게 사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 샀다 팔았다 젊었을 땐 가능하지.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지. 은퇴를 하려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유지를 하면서 하나의 엄청난 큰 파이프라인을 내가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이 파이프라인이 시세도 올라간다는 거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잖아. 이게 부동산이잖아. 근데 우리는 땅을 잘 못 봐. 건물만 봐. 나중에 건물로 가라는 이유도 대지 지분이 아파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야. 건물 딱 지어지는 순간 뭐야? 물건이잖아. 물건은 산 그 순간부터 중고야. 감가상각에 적용해서 점점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땅값은 누가 매기느냐? 공시지가를 매기는 주체는 정부가 매겨. 근데 정부는 절대로 땅값을 떨어뜨리지 않아. 조선왕조 실록부터 보면은 중종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어. 땅값이 멈춰 있을 뿐이지 떨어지지는 않아. 부동산이 재테크 중에 무적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 부동산은 건물의 가치만큼은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 이 땅의 가치가 높은 곳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거야.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잖아.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얘가 2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 마용성광 20억짜리가 한 5억 정도가 떨어져. 뭐 노도광이라든지 가산이라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가격이 또 몇 억이 또 떨어져. 경기도로 가볼게. 그럼 거기서 또 몇 억이 또 떨어져. 지방으로 가볼게. 거기서 몇 억이 또 떨어져. 이 위에 세워진 건물은 변함이 없어. 땅만 변했어. 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장할 때 사람들이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얘기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결국은 땅이야. 거의 거칠 수밖에 없지. 금수저 제외한 찐 건물주 같은 경우 100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월급쟁이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야. 월급 소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무조건 파이프라인. 무조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짓수는 늘려야 된다는 거지. 뭐 강남의 아파트 2채 정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게. 20억, 20억이면 한 40억이잖아. 40억인 사람이 월세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불인이야. 갑자기 건물로 갈 수 있을까? 시세 차익으로만 샀다 팔았다 하면은 한계치에 부딪히는 점 그거야. 잠실에 1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날 찾아왔었어. 그분은 잠실 토백이야. 잠실에서 살고 싶대. 잠실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세금을 많이 내야 돼. 20억이면 거의 한 1,500, 2천만 원에 1년에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은퇴한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분은 잠실은 살고 싶은데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졸지 쫓겨나게 생긴 거야. 내가 그 잠실 아파트를 포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했어.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서 살기만 하면 돼. 10억 정도 거의 전세로 들어가시고 그럼 10억의 돈이 난 생기잖아. 서울권 내에서 두 개로 쪼개서 5억, 5억 정도로 해서 월세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어. 현금 흐름이 90만 원 정도 나왔거든. 두 개 합치면 180만 원이었잖아. 매월 180만 원이 벌리는 거야. 잠실도 그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니까 한 2억 정도 올랐을 거야. 이거 두 채도 올랐어. 이분 어떻게 돼? 월세 받고 있지. 이거 두 채가 세금이 나와도 이미 여기서 다 감당이 되지. 방법이 이런 거거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세금도 내고 내 여유자금도 생기고, 근데 난 잠실에 살고 있고. 시세 차익 투자는 뭐야? 오를 수도 있지만 안 오를 수도 있고, 정부 규제의 모든 타겟은 시세 차익이야.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한 3개월 만에 2억이 올랐다고 쳐볼게. 와, 너무 좋잖아. 그거 혹시 팔 수 있어? 못 팔지. 왜 못 팔아? 모를 것 같아서. 그럼 언제 팔 거야? 영원히 못 팔 것 같아서. 점점 올라가니까 세금은 많이 늘어났잖아. 이 집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이 집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부자들은 이걸 아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 생활을 변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하다못해 저렴한 거래로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이라도 더 주면 이게 너무 보물 같은 거야. 강남집 해봤자 결국은 누구 좋은 걸 시켜줘? 내 자식 좋은 걸 시켜주는 거잖아. 내가 먼저지. 30에서 80%의 수익형을 갖고 가는 이유는 딱 명확해. 내 생활을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어주잖아. 그 건물주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야?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오잖아. 그걸로 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부자지, 내 자산만 많이 있다고 부자인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수익형을 난 경험을 꼭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수익형은 시세 차익형만큼 돈을 확 빠르게 버는 길은 아니야. 소위 시세 차익이라고 말하는 아파트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거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묶이는 기대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오래돼도 오히려 더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돼. 근데 수익형은 그렇지 않아.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입지, 수요, 물건 그 자체 잘 받쳐주는 애들은 신축부터 시작해서 한 7년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올라가 거의. 이 입지가 진짜 중요해. 아파트 한 사람한테 야, 당신 거 팔고 오피스텔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쉽지 않아. 아파트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통은 다들 전세 끼고 갭 투자로 많이 샀단 말이야. 전세가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훈련을 해보자고. 올라간 전세금만큼만 안전세로 돌려보면 어떨까? 월세가 되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나오잖아. 월세로 하면은 그만큼 내 소득이 늘어나지. 만약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수익형을 돌릴 수도 있어. 내가 다달이 받는 훈련도 되고 이런 구조도 되겠지. 사회화라는 단어가 있어. 사회화. 그야말로 그 사회에 내가 젖어들어서 일원이 돼가지고 그 사회의 규범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게 사회화야. 근데 나는 탈사회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사회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냥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기 싫어도 참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정도까지만 하고 진짜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맞는 공부는 뭐야? 결국엔 돈 버는 거야. 우리가 초중고 대를 나오는 동안 그 사회화에 젖어들면은 이 돈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밑에서 훈련받는 그것만 계속하게 돼. 정부는 사업가가 많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 많아지는 걸 원하거든. 이 길에서 바로 뭐 이탈해서 막 몹짠해라 이런 건 아니야. 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탈사회화를 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탈사회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자유가 빨리 보장이 된다는 거. 30대 이상이라면은 더 악착같이 할 수 있고, 20대라면은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남들은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오피스텔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빌라 주인이 될 수도 있어. 남들이 술 마시러 가는 동안 나는 월세 받으러 갈 수도 있어. 20대 때 그걸 한 친구와 그걸 하지 않은 친구, 어마어마한 미래의 차이가 그려져. 난 정말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서 경제적인 노예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꼭 실현했으면 좋겠어. 파이팅!